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장영재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카이스트 교수로서 그리고 다임 리서치의 대표로서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분 동안은 카이스트 교수로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이제 대표로서 제 기업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AI 창업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광주과학기술원의 또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AI가 어떻게 창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연사분들 좋은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전통시장 그리고 또 푸드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IT 쪽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동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서로가 좀 연결고리가 있더군요. 보니까요. 네, 이 물류 그 다음에 또 고객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또 기술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제 연구 철학입니다. 네, 사냥을 하려면은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 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도요. 이런 연구들이 연구실에만 남아있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한다. 이것이 제가 가지는 연구실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의 주제를 다른 분의 논문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요. 근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산업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학문적인 의미를 찾아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 이분들은 학자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러한 기술이 산업으로 가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 경우는 두 반대의 경우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백일 전구를 사업하기 전까지는 전기전자공학과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 MIT에서 이 백일 전구를 개발하고 난 3년 후에야 세계 최초로 전기전자공학과가 개설됐고요. 라이트 형제가 유인비행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항공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것에서 이제 이 기술이 또 태동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학문적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산업의 혁신, 이것도 이제 학문을 위해서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난리인 곳이 어딘 줄 아시죠? 바로 물류입니다. 네, 그나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낫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LA 항만에서 엄청난 이 배들이 지금 현재 항만의 물류 쪽에 하역 작업을 못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 물류 규모가 한 수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만큼 물류 쪽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장의 자동화 쪽입니다. 실제로 지방에 이렇게 저는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지방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기술도 이슈가 있지만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가장 심각하고요. 특히 또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나라 인구 감소. 그래서 지금 현재 40대에서 이제 10년 후면은 이 노동 인류가 가용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잠시 요 상황을 생각을 하시고요. AI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요즘 AI, 인공지능은 학습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사진, 고양이 사진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를 미묘한 패턴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개는 개사진, 고양이 사진,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이러한 그 AI 학습에는 좀 그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 데이터 그러면은 저희가 카드를 긁는다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면은 언제 어디서 얼마 어떤 금액을 사용한다 명확하죠. 그리고 또 그 증시에서 뭐 이런 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뭐 주식 가격이 언제 올랐고 언제 내렸고 거기에 시간이 얼마 올랐다 이런 정보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교통 데이터, 어느 지역에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어떤 교차로에 차량이 뭐 교차로 수가 그 차량이 몇 대가 이제는 운행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명확하지만요. 네. 그렇지만은 물류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또 제가 담당하는 제조 쪽은 이러한 데이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생산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공유에 있는 어떤 문장인데요. 우리 장비의 생산 시간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게 필터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이 원부자재가 투입이 돼서 나오는 데까지 그러면은 원부자재가 일단은 이 기계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생산하는 시간으로 정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첫 작업이 되는 곳부터 시작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뭐 생산이 마치는 시간을 그러면은 여기 실제로 기계가 끝나는 시간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 작업하는 분이 작업이 완료된 이 제품을 빼내는 시간을 종료 시간으로 봐야 될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조라는 것, 특히 제조 쪽은 이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그 데이터의 기준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거는 뭐 개사진, 이거는 고양이 사진, 상식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나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의미는 뭐냐면은 현장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요. 네. 그래서 제조 데이터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런 표준 데이터라는 것이 표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명확한 구별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임밸런싱.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분량이 많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분량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이상징후, 그럼 이상징후가 보이는 것, 이런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정상적인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임밸런싱 때문에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의 쓰레기 데이터, 그래서 전처리를 많이 거쳐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산업계의 데이터, 특히 제조 쪽, 그리고 물류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정화된 상황이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을 납습한다. 그러면 개 사진은 개예요.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제는 개였는데 오늘은 고양이가 된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어제는 공장에 장비가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이 장비가 그냥 나가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장비 배치가 계속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고객이 주문하는 물건도 계속 바뀌어요. 즉 안정화된 것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업 현장의 이슈를 잘 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방법론이 쉽게 그렇게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제조에서의 그런 AI의 활용을 보통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자율 운영으로 봅니다.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매뉴얼하게 이제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만 이제는 AI가 판별을 한다. 이게 이러한 것이 품질 관리고요. 두 번째는 설비 관리. 그래서 이 설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설비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AI 분야에서 특히 제조 쪽은 품질 관리, 설비 관리가 거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한 AI를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한 창업의 대부분이 다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쪽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집중하는 곳은 바로 자율 운영 쪽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이제 자율 운영 쪽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류 쪽 그리고 제조 쪽 이쪽을 이야기 드렸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협업지능, 그래서 수많은 로봇들,
그래서 뭐 로봇 규모가 한 수백 대. 그럼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공장에 활용되는 로봇, 그리고 또 이 물류 창고에 운영되는 로봇, 이런 것들을 다 서로 협업을 하게 만들자. 그래서 각자 도생이 아닌 공생공존을 창조하자.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협업진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 그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서비스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식당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로봇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창업을 한 학생들이 이런 배달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달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한두 대 가지고는 안 됐죠. 뭐 20대, 100대, 뭐 1000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시대가 도래되면은 아마 저희 이러한 수많은 로봇을 관제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영상에서요. 이 그 물류 자동화 로봇이라는 게 그 물류 시스템에서는 이 설비 그리고 실제 가공하는 장비들이 있고 그 장비와 장비 사이에 물류를 이동하는 로봇들. 이것이 물류 자동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가공이나 어떤 작업을 하는 설비가 있지만 그 사이에 물건을 옮기는 이런 로봇들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로 물건을 올렸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들이 작업을 하는 이런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 물류 창고, 아마존에서 처음에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런 로봇 기반의 물류 창고 운영도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물류 창고에 이 로봇들을 관제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영상은요, 반도체 공장에 쓰는 활용되는 로봇입니다. 위에서 OHT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서 물건을 집어다가 목적지까지 옮겨 놓습니다. 이 택시와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택시를 부르면 빈 택시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고 여러분들이 하차하면 이 택시는 또 주위에서 이 승객을 기다리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 반도체 공장에는 지금 현재는 300대에서 500대 규모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짓는 공장들은 1000대 이상의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 1000대. 그래서 이러한 물류 로봇들이 이제는 물류를 이동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아까 부사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요. 드론이나 이런 서비스 같이 이 수많은 라이더가 있으면 그 라이더들에게 어떤 작업을 지시를 하고 아니면은 배달 작업을 추천드리고 그러면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로 가서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하나의 경제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1000대 이상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첫 번째는 혼잡. 그래서 실제 이런 로봇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초당 한 몇 미터를 갑니다, 여기요. 그리고 또 1000대 정도 운영되다 보면은 이유 없는 혼잡이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 아니면 뭐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아침 저녁에 교통 상황이 사고가 일어나지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뭐 혼잡한 경우도 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장고장이 많습니다. 고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고장이라기보다는 뭐 에러인데요. 통신 장애. 그래서 통신이 안 잡히면 일단 이 로봇들이 서요. 그리고 통생 모듈을 리셋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안에 있는 컴퓨터를 리셋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길게는 뭐 한 5분도 10분인데 그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로봇들이 뒤에 쫙 밀리게 돼요, 이거요.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혼잡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지금은 매뉴얼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혼잡하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혼잡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매뉴얼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사람이 이 대응을 하는 게 한 300대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1000대 되면 사람이 대응을 못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뭐 새벽에 콜이 와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다시 원격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럼 여기 혼잡이 밀리면은 다시 또 어떻게 해결하려면 저기 또 혼잡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자동화에서 자율화. 사람이 자동화는
사람이 룰을 주면 그 룰을 따르는 것이 자동하고 자율로 하는 스스로 알아서 지능적으로 하는 게 자율화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인공지능 방식은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입니다. 그 알파고, 그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 이 방법을 쓰면서 유명해졌죠. 네. 자, 그 강화학습이라는 게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AI에서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건데요. 자세한 건 넘어가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그 자전거 탈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전거 탈 때 물리의 법칙을 다 이해하고 배우시지 않으셨죠? 그죠? 자전거가 한 2도 정도 왼쪽으로 쏠리면은 핸들을 12.5도 꽂고 오른 다리의 힘을 36.6K 뉴턴을 가한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게 타면 문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타면은 넘어지고 이렇게 타면 안 넘어지고 그 감을 익혀서 간다. 이것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다음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냥 너는 왔다 갔다 하고 점수만 따라. 그리고 그 방법을 너가 알아서 터득해라.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잘 못하죠. 사람이 룰을 준 것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 학습이 덜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4시간 정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사람의 고수만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이제 최고수들만 한다는 챗러닝 테크닉. 즉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코너에 공을 보내면 그냥 점수를 따는 전략. 이것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죠, 이거는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한 방식인데 계속 그 사람들이 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했는데 그 상습 정책 구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혀 혼잡이 없습니다. 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는요. 훨씬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저희가 학문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실제로 그럼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봐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방식은 상습 정체 구간이 늘 생겼습니다. 여기에요. 계속 로봇들이 몰리죠,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몰리는데 저희가 개발한 방식을 보시면은 어디에도 몰림이 없습니다. 네. 잘 퍼져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또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선 좋은데 공장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학습을 못한 그런 환경이 발생하면 그때는 다시 또 학습을 다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방법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특정한 시간대 교통금지를 갑자기 통행금지를 갑자기 시켰어요. 여기에요. 즉 전혀 학습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뭐 마포대교 그러면은 가장 혼잡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갑자기 예고도 없이 통행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마포 쪽, 그다음 여의도 쪽이 혼잡이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거기서 그 교통경찰관들이 투입돼서 교통 혼잡을 막아봐라, 해소해봐라고 하는 것과 AI가 알아서 혼잡을 없애봐라. 두 개를 서로 경쟁을 붙여봤어요. 근데 경쟁을 붙여봤는데 위에는 사람이 개입돼서 혼잡을 막 해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통행 금지가 이제는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잡이 더 늘어나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갈수록 혼잡이 많은 거거든요. 거의 많은 변화가 없죠. 그만큼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거는 이 CPU예요. 즉 컴퓨터에서 이런 연산을 보는데 이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사람들이 마치 머릿속에 계산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계산해서 지금 현재 넘어지니까 오른발에 힘을 줘야 되고 이거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되고 머리 아프겠죠, 이거는요. 그렇게 그 방식을 쓰면은 1000대 이상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연산보가 엄청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쓰냐, 메모리를 써요.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막 생각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냥 감으로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연출을 한 것이죠, 여기는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냈고 사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창고인데요, 여기서는요.
보시면은 실리콘2라는 물류창고인데 여기에 이 아마존 티바 시스템 같은 로봇 시스템을 씁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고 실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큰 이 물류창고 모양의 이러한 셰프를 기반으로 물류를 핸들링하고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물류를 집어다가 포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로봇들이 이제는 포장하는 사람한테 직접 와요. 이제는 셰프가요. 그래서 수많은 로봇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물류가 꼬이는 로봇들이 서로 꼬이는 현상이 발생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방식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20만 건은 물류 로봇이 서로 꼬임이 없이 해결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봇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사실 이게 양방향으로 로봇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룰을 만들어줘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서로 자연스럽게 뭔가 너가 가면 내가 가고 이쪽으로 서로 교통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갖추고 있고요. 테스트 베드에서 실제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잠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영화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외화라는 거 빼고. 예. 영화의 공통점. SF 영화, 3개는 SF 영화고요. 밑에는 SF라기는 조금,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영화를 다 보신 분?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맞추시더라고요. 안 계시나요? 네. 아쉽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억의 조작입니다. 기억의 조작. 네. 첫 번째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SF의 한 장을 만든 영화고요. 여기에서 성인 모습을 한 로봇이 나와요. 사이보그 로봇인데, 그런데 그 로봇이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내가 자라온 기억. 그런데 성인 로봇이 어릴 때 기억이 있을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조작돼서 기억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봇은 내가 부모님도 있고 어릴 때 자라온 기억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좀 착각하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각기 동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할리우드 영화하는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 사람 머리에 컴퓨터를 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가까운 미래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 딸이 콩쿠르에 나가서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당연히 딸도 없고. 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 조직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토탈 리콜. 그래서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머릿속의 기억을 조작을 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터넷 션샤인. 헤어진 연인과의 아픈 기억. 기억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 기억을 삭제하는 시술을 했는데 그 시술이 잘못돼서 겪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단기 기억상실증. 과거에 어느 시점 전의 기억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는 기억을 계속 못하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너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범죄예요. 굉장히 대단한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화의 공통점이 기억의 조작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지능을 올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봇이 있는데, 자, 공장장님, 이 로봇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10년만 써보시면 굉장히 일을 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쓰시겠어요? 못 쓰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는 뭐 제가 레고로 만든 건데요. 실제 시스템을 모사해서 현장 공장 상황을 그대로 모사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시켜요. 그럼 로봇은 가상인지 실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알아요. 그래서 지능을 올리고 그 지능이 지금 이제 사람들보다 이제 월등히 잘하게 되는 그 지능을 심어서 로봇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뭐 1m에 1초에 1m 가는데 이제 막 오래 작업을 하다 보면 1초에 0.9, 0.8m 값도 못 끝나. 그러면은 이상하다. 나는 계속 10년 동안 1초에 1m 작업을 했는데 이상하다 한 순간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현실과 가상을 계속 연동을 시켜서 계속 머릿속에 더 나은 그 학습을 시킴으로써 구현을 한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죠. 그 쌍둥이, 현실과 가상이 쌍둥이처럼 움직이면서, 근데 가상의 좋은 점은 가속을 시킬 수 있어요. 속도를. 그래서 그 기억을 조작을 시키면서 학습 능력을 빨리빨리 주입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다임리서치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주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직접 투자를 했고요. DAIM, 그래서 다임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임 리서치. 네, 그래서 여기 작년에 그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박사들, 그래서 졸업한 박사들하고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R&D, 저희 연구실에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그래서 기술을 사업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그리고 물류 창고 로봇,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러한 이 로봇을 활용하는 쪽에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하고 이제 솔루션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POC들을 이미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그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는 기존에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방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속 기능을 해서 막 가속을 돌려봐요. 그런데 가속을 돌려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수많은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을 찾고 이 방법대로 이제는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실제 있는 로봇들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실제 상황들을 계속 감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시간을 조금 더 1시간 정도 앞당겼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보고 그 상황을 연출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려서 운영을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적용해서 그 투자비를 한 30% 낮추고요. 네, 그래서 이런 로봇이 한 대가 한 7천만 원 정도예요. 이거는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1,000대를 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겠죠. 한 3, 400억 정도의 세이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이 운영의 효율을 20% 이상 올릴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마구마구 성장을 지금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다임 리서치 그리고 또 이 서치를 해보시면은 뭐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